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세상이 너무 시끄러워서 해결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안정이 돼야 모든 면에서 국민들이나 뭐 저희 각자 개인의 생활도 편안해질 건데 참 어쨌든 2025년이 또 돌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즐겁지만은 않은 새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건강해야만이 우리는 또 어려운 일을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난주에 의해서 제2의 뇌 장혁명을 계속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부가 시작되는데 3부는 이제 남녀의 병이 다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걸리는 병이 좀 자주 걸리는 병이 있고 여성이 주로 걸리는 병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또 이렇게 개인마다 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또 달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개인마다 오기 때문에 뭐 유전적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유전적인 거는 한 5% 이하 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유전적인 거는 이제 5% 이하라고 보시는 경향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 3부에서는 남녀의 병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98페이지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질환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차의학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연구가 됐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진전이 된 학문입니다. 뭐 그래서 탈리도마이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간 뭐 남성과 여성 1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녀 간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물학적으로는 남녀 호르몬의 차이,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다. 남녀 호르몬의 차이는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유전자에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 차이가 약 1%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유전적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더 여성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죠. 남성은 이제 완벽하지가 못해서 마지막 성 염색체가 XY죠. 여성은 XX로 안전한데, 그래서 항상 덜 떨어지게 태어난 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요. 남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젠더 차이 또한 남녀 간의 질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큰 작용을 한다. 젠더 차이라는 행동 차이,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그리고 서로 다른 사회적 경험의 차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행동 습관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다. 문화적인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12페이지에는 대장암 및 각종 장질환의 남녀 차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장질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같은 호모사피엔스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나 생물학적, 행동학적 차이는 크다. 이러한 차이는 질병의 발생과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의료 행위는 이러한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 치료나 예방, 관리, 검사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바로 성차의학이 지향하는 바이다라고 저자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용체의 이상 발현이 확률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장암 발병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경이 지나고 나면 여자에게도 대장암 발병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장암 발병의 억제 기전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에스트로겐의 두 가지 수용체 중 하나인 ER-베타가 대장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좋을 때는 ER-베타가 대장암을 억제해 남성보다 대장암에 덜 걸리나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자 ER-베타의 역할도 약해서 대장암에 걸리는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들한테는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한 가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완경이 되고 나면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까? 줄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걸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4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여성에게는 7에서 24%, 남자에게는 5에서 19%로 여자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증상 또한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여자들은 주로 변비, 구역질, 복통, 복부 팽만감을 많이 호소하는 반면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설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 특히 여자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은 남자에 비해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하기도 한다. 예민해서 그럽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고요. 자, 또 이제 1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염증성 장질환의 장관 외 합병증은 남녀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성에서는 장염, 연관, 대장암과 같은 악성 종양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요로결석, 강직성 척추염 등 합병증의 발생이 더 높게 나오고요. 여성에게서는 심혈관계 합병증, 빈혈, 영양결핍, 치주염 및 구강암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친절하게 남성에서 많이 걸리는 질병, 장성, 장의 염증성 질환들, 그다음에 여성에 많이 걸리는 것까지 또 잘 정리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성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또 알코올 분해에도 남녀 차이가 있다. 120페이지에. 뭐 그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성 몸에 체격이 더 크고 키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수분 함량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훨씬 더 남성이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또 간 크기도 남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유리한 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술을 먹었어도 여성이 간 질환을 더 많이 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부는 끝나고 이제 4부는 장질환이 만병으로 이어지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또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질환이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는데 모든 질병은 위장에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33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나는 이 임상 연구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에서는 대사증후군 치료를 주로 약물로 접근하나 이들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크게 개선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소화기내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시험이었냐면 약물로 접근한 그룹과 이제 식생활과 그다음에 이제 운동요법으로 접근한 2개의 대조군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크게 개선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은 일단 소화기 내부 환경을 바꾸는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일단 몸에 해롭다고 알려진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유익균의 작용에 의해 염증이 감소하고 장 운동이 활발해져 소화와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은 뭐예요? 장균총, 결국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에 의해 장내 환경이 개선되었고 이를 통하여 대사증후군도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볼 때 대부분 혈액 이상과 관련이 있는 대사증후군이 장내 환경의 개선과 함께 좋아졌다는 것은 장내 환경의 개선이 곧 혈액의 문제 해결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소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혈액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만 원활히 이루어져도 우리 몸의 웬만한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결국 장내 환경 개선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장내 환경에다가 이거 하나 더 보태셔야죠. 물을 충분히 드셔주시는 거죠. 그동안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서서히 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얘기들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135페이지에 인체는 독소 공장, 장은 독소 공장, 공장장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독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유해가스를 통해 받아들이는 독소가 있고 유해 환경에 접촉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다. 대표적으로 집에서 쓰는 주방용품, 세제 등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그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의 독소들은 집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중에도 또 회사의 사무실에서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다. 대중교통뿐인가요? 내가 내 승용차를 몰 때도 마찬가지고 또
코로나 시절에 버스 안에, 대중교통 안에, 지하철 안에, 뭐 지하철 뭐 역사에 막 있었던 그 손소독제 이런 것도 다 그 화학 물질들이거든요. 무엇보다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독소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온다. 인간은 하루 3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현대인의 음식은 많은 독소에 노출되어 있다. 과거에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했으나 현대인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 문화 속에 놓였다.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는 맛을 내거나 맛있게 보이기에 그동안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그대로 인체로 들어와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 지금 이게 없는 음식들이 거짓없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슬픈 일이고, 그래서 이제 건강 강의를 한다든지 건강 케어를 좀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다 보면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이 더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어릴 때 한참 성장기 때 정말 음식다운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 젊은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더 건강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사님께서 김나영 박사님께서 인간은 하루 3끼를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3끼를 먹어야 되는가? 이건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일종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계에서 뭐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를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 사자들이 아침 7시에 아침밥 먹고 12시에 점심밥 먹고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저녁밥 먹습니까? 그런 거는 자연계엔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새끼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지만 사실은 새끼가 부대끼는 사람도 있고요. 새끼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뭐 하루에 한 끼 먹어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뭐 하루에 3끼를 꼭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저는 굉장히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은 꼭 먹어야 된다.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실험을 했던 내용들이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럼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은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가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그렇고 영어로 그래도 그렇고 브렉퍼스트입니다. 아침에는 브렉퍼스트는 그러니까 어둠을 깨는 거예요. 어둠을 깨기 때문에 단식을 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먹는 거예요. 사실은. 밀을 먹던 그 인종들은 그렇고 또 우리는 또 아침부터 많이 먹었지만 사실은 아침 7시에 아침밥을 먹은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산업화 사회가 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죠. 9 to 5에 맞춰 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되게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아침밥을 차려주면 짜증나는 아이들한테는 아침밥을 안 먹이면 되는 거고요. 아침밥 안 주면 짜증내는 아이들한테는 아침밥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루에 4끼가 맞는 수도 있고 5끼가 맞을 수도 있고 하루에 2끼가 맞을 수도 있고 하루에 1끼가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꼭 3끼를 먹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제 독소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호흡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다. 지금 사실은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활성산소는 상당히 위험하죠.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요. 호흡의 과정에서도 4에서 5%의 산소가 불완전 반응을 일으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면 활성산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고 숨을 쉬지만 그 숨 쉬는 것 때문에 사실은 늙어가고 아파가는 거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두 얼굴을 가진 아수라 백작과 같은 존재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여 죽이거나 세포의 생성에도 관여하는 등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활성산소가 후자의 행동을 할 경우 활성산소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독소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활성산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균형이 깨진 사람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어떤 경우 과다하게 발생하게 될까?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운동 등을 통하여 호흡량이 많아지면 활성산소의 발생량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이롭지만 과다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독이 됨을 알아야 한다.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겨 항산화 요소가 적게 생산될 경우도 활성산소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라톤을 하라고. 저는 이제 지금도 읽어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라톤은 별로 권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흙땅이면은 괜찮지만 지금 다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관절이나 그러니까 무릎이나 그러니까 두뇌에 많은 충격을 전달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런닝화들이 그러니까 런닝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그 메이커 회사들이 왜 쿠션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흙땅에서 달렸을 때는 흙이 그 충격의 80%를 다 흡수를 해주는데 그게 아스팔트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신발 자체에서 공학적으로 쿠션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은 그대로 뇌로 튕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뇌 쪽에 굉장히 많은 충격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141페이지에 생물학적 현상 외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도 독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자, 정신적 작용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건강 염려증이라든지, 또 이번에 뭐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분들한테도 독소가 정신적 작용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도 증가한다.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과다하게 분비될 경우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활성산소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죠. 또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가는 메커니즘, 그래서 142페이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독소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간, 신장 등인데, 이러한 기관은 절묘하게 발달된 자정 기능으로 효과적인 해독 작용을 해냄으로써 반드시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과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간신히 살았다가 간과 신장 덕분에 우리는 목숨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해독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소장과 대장도 음식물의 영양소만 흡수하고 나머지 노폐물과 독소를 대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2의 해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폐물의 독소는 땀으로 배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아주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부 또한 해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호흡을 통하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폐 또한 해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원활해야 되겠죠. 또 혈액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산소는 기관을 이루고 있는 조직 속 세포로 흘러들어가 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데 만약 이때 기관의 세포에 독소가 과량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세포가 감당하지 못하고 독소가 이상적으로 쌓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세포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면역세포를 작동시키지만 이 싸움에서 질 경우 결국 염증이 생기는데, 이러한 염증이 조기에 진화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면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은 염증이 모든 질병의 베이스다. 아마도 사람마다 이런 싸움에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독소가 쌓일 경우 질병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이 주로 폐와 장과 피부에서 만들어진 독소가 인체의 다른 곳으로 퍼져 질병을 만들어내는 기준이라 하겠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싸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듯이요. 사람의 혈액순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은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활성산소와 같은 독소도 만들어내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수많은 세포들은 잔혈사 등을 거쳐 새로운 세포로 재생되게 되는 과정에서 노폐물을 만든다. 또 이제 퓨린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이건 소변으로 통해서 나가는 건데, 이제 이게 다 못 빠져나가면 통풍이 된다는 얘기고요. 해독을 통하여 배출되지 못한 독소와 노폐물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디톡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적절한 식이, 운동 등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시간이 없고
환경적 요인 등으로 독소에 노출되기 쉬운 전문가와 상의 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앞에서도 앞 동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먹는 거에서 생기는 독소가 다 배출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를 아는 분들한테 강조드리지만 하루 3끼 먹으면 3번 배변을 해라라고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게 지나친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변에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